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통계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빌보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2위에 머문 곡 순위인데요. 가장 오랫동안 2위에 머물렀다는 건 끝끝내 1위를 하지 못하고 계속 2위에만 머물렀다는 뜻이죠. 역대급의 아차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곡은 두 곡입니다. 동률인데요. 무려 10주 동안 2위에 머무른 포리너의 Waiting for a Girl Like You, 그리고 미스 엘리엇의 Work It입니다. 말이 쉬워서 10주지 2달 반 동안 애간장을 태웠을 아티스트들 생각을 하면 안타까우면서도 또 웃음을 짓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죠?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7주간 2위에 머물면서 한국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벽마다 기자들은 빌보드 기사를 쓰는 것이 일이 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행어버는 몇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음악은 포리너의 곡 듣겠습니다. Waiting for a Girl Like You입니다. I've been looking too hard, I've been waiting too long. Sometimes I don't know what I will find. I only know it's a matter of time. When you love someone, when you love someone, it feels so right, so warm and true. I need to know if you feel it too. Maybe I'm wrong. Won't you tell me if I'm coming on too strong? This heart of mine has been hurt before. This time I wanna be sure. I've been waiting for a girl like you to come into my life. I've been waiting for a girl like you, the love that will survive. I've been waiting for someone new to make me feel alive. Yeah, waiting for a girl like you to come into my life. You're so good.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아,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정해졌습니다. 역대 인상률로 보면은 최저치인 1.35%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험료의 인상률은 매년 발표가 되지만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를 부과하는 체계가 소득이 아닌 재산과 자동차, 성별, 나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소득은 없는데 자산은 굉장히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이 보험료를 안 내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퇴직하게 되면 지역보험료 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가체계가 어떻게 그럼 바뀌게 될 것인지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내가 많이 내게 될 것인가겠죠. 이 부분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수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이게 조금 정확하게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기획단이 보고를 한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서 조금 아마 정부에서도 좀 당황해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방향은 개략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거의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은 어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것이 얘기가 되고 있나요? 예,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을 둘로 나눴어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네. 직장 가입자는 다들 근로자, 지역 가입자는 자영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 그다음에 사용자, 고급 자영자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소득에만 부과를 해요. 네. 이미 이제 소득에 부과하고 있는 거고 지역 가입자는 그 근로자 한 명도 못 쓰는 영세 자영자, 농어민,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이 지역 가입자인데 이분들은 소득이 없기도 하고 너무 낮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소득만 갖고 안 되니까 재산, 자동차,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지역 가입자의 그 소득 외에 자동차나 또는 재산을 없애버리고 소득을 다시 정리를 해서 거기에다 부과를 하는 거가 하나.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는 임금에다만 그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더라도 자기가 금융소득도 있고 임대소득도 있고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종합소득에다 부과하겠다. 이렇게 바뀐다 이런 뜻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하자면은 소득이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도 더 물리는 체계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아주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네네. 소득은 없어요. 근데 소득은 별로 없는데 자산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자녀의 또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가 돼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알량한 자동차 한 대 이런 재산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역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있는 분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소득이 많고 자가용도 있으신데 소득은 실제는 없으세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 아들이나 딸이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피부양자가 됩니다. 가족이 돼요.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분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야,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하여간 그래서 9억이 넘는 분들은 이건 재산이 많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십시오. 그동안 그래왔었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집을 거의 100채를 갖고 있었는데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안 냈던 그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가입자 중에 그 자녀가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부부라든지 이렇게 있다. 근데 재산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100채가 있다. 그분은 돈을 내셔야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근데 이제 지금 바뀌는 게 뭐냐면 그런 재산은 우리는 이제 안 보겠다. 집이 지역가입자에서 아까 같이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신 분도 소득이 없으면 그분은 보험료를 거기다 부과하던 걸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을 100채를 갖고 있으면은 대개는 다 임대를 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임대 소득이 나오는데 그런 게 잘 안 잡혀서 그랬던 것도 있겠죠. 그거는 그동안 이제 그래도 이제는 저희가
많이 그런 그 소득 파악이 상당 부분 사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득이 안 잡히던 걸 그동안에 이제 4천만 원을 1년에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이제 높은 분들은 다 이제 가입시키고 이렇게 하겠다. 네. 네, 그런데 정말 재산은 있는데 공식적인 소득이 없다. 예.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분은 정말 보험료를 안 내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맨 처음에 인터뷰 시작하실 때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이제 개편안이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게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네. 이 얘기를 꺼내서 공식화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글쎄, 이거는 어차피 이 건강보험의 법적인 체계는 네. 그런 감독 이런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관리 운영 주체는 당연히 이제 공단이지만,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법적으로 정부가 뭐 국회에다가 법안을 내서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공단에서 얘기한 것이 공식적으로 정리가 돼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거로 보이진 않고요. 네. 이제 이런 논의를 계속해서 복지부가 그거를 이제 판단해서 예. 국회에다 제출을 해야 되겠죠. 한번 지금 그러니까 논의가 불붙은 그냥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사회보험이 네. 일반적으로는 재산이나 이런 자동차에다가 부과하진 않아요. 그럴 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소득에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네. 조세처럼 재산에도 부과를 하면은 재산이 손실돼도 그걸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실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예.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회보험은 비용이 아파서 뭐 병원에 가면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뭐 벌던 돈을 못 벌게 되거나 이거를 지금 보상해 주려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네. 재산에다 부과하는 거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연금 소득도 소득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연금소득 소득인 거죠. 양도소득도 소득이고요. 예. 근데 이제 양도소득은 한 번 발생하니까 네. 조금 약간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이지 않고 한 번 되니까 그런 것이 이제 행정적으로 좀 다른 문제는 있죠. 그죠? 네. 예, 그런 문제는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소득에는 부과를 하고요. 은퇴하신 분들은 연금에다가 부과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이렇게 소득으로 전환을 하자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 25년 정도 예. 연령이 그 정도뿐이 안 돼서 아직 성숙되질 않았기 때문에 연금액에다가 이제 소득이니까 부과를 하겠다. 예. 라고 하면 지금 국민연금이 평균 한 30에서 40만 원을 받는데 거기다 부과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수용성이 좀 있겠냐. 이건데 지금 이거기다가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부과한 액수가 재정적으로 얼마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논점이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했을 때 너무 충격이 세서 어떤 분은 확 줄어들고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냐. 네. 이런 문제라든지. 네네. 그리고 지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재산 부분으로 해서 부과되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게 확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럼 줄어드는 건 어디서 그거를 재정을 충당할 것이냐. 이게 사실 논의가 되는 건데, 네. 이제 새로운 다른 소득들, 뭐 임대소득이나 무슨 여러 가지 종합소득에다 부과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거는 종합소득으로 하는 건 이미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단계적으로 종합소득은 다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걸 충당하는 방법이 종합소득에다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다고 하긴 어렵고 충격이 얼마나 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네. 보험료가 줄어드는 사람들은 조용한데 보험료가 늘어나면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저항이 크죠. 특히나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떠오르는 것은 직장에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가입자하고의 어떤 그 형평성 문제도 얘기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지역 가입자가 부담이 많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러면은 직장인들, 소득이 일정하게 있는 직장인들이 더 내야 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다 넣겠다. 네. 그러니까 금융소득도 넣고 임대소득도 넣고 뭐 이런 걸 넣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부양자, 그러니까 이제 직장 가입자의 가족 그 중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그분들은 다 지역 가입자로 넣겠다. 이제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요. 네.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는 조금 건전하다. 지금 그런 재정 구조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예. 앞으로는 다들 오래 살게 될 테고요. 그렇습니다. 보험료를 예. 적게 내고 내가 혜택을 많이 받겠다는 그런 상황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안 되죠. 예. 건강보험료 이번에는 인상률이 낮은 편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거 건강보험의 재정은 장기적인 재정이 아니라 사실 단기적이에요. 1년 단위로서로 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지금이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네.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고령화 문제 예. 이 문제가 아주 결정적인 사실 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흑자가 정말 재정적으로 건전한 거냐 아니면 경기가 너무 나빠서 네. 본인 부담 때문에 병원들을 잘 못 가기 때문에 지출이 줄어들어서 이게 흑자냐 예. 이건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데 분석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게 실제로는 병원에 많이 못 가셔서 그렇다라는 것이 상당 부분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에 한 4명은 다 피부양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예, 피부양자가 많게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우리가? 이게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이제 가족들이 만약에 이제 아주 얘기하면은 어린 꼬마들, 네.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출산도 장려를 해야 되는데 꼬마들에 대해서 더 돈을 받겠다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 그다음에 배우자가 애들을 보군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 피부양자 가족 중에 경제 능력,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건데 네.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완화돼 있어서 예.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고 그는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대만이나 네. 스위스나 이런 데는 피부양자가 굉장히 작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는 머리 한 사람당 얼마를 내라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실제로는 피부양자를 실제로는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그래서 피부양자가 작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외국도 궁금한데 생계형 장기 체납자들이 좀 있어요. 장애인 같은 분들 있고요. 예. 이런 분들은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좀 배제시켜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정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제 기초생활 수급자들, 예. 이분들은 실제로 본인 부담도 거의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이미 돼 있는데 예. 이제 이 경제라는 경제 상황이 개인들이 이제 들쭉날쭉하니까 그런 경우에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는 이제 좀 갑자기 실업이 됐는데 지역가입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야 되게 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는 우리가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혹시라도 또 이제 그 도덕적으로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네. 이걸 잘 구별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그런 생계형 체납자를 상당 부분 그 건강보험이 끌어안아주고 가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9월 정기국회도 있고 그런데 이번 개편안이 그때쯤 나올까요? 저는 제가 그걸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시행도 좀 멀어지겠네요? 조금은 늦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했을 때 사실은 정책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직장 가입자 지금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표가 나온 거에 보면
직장가입자 중에 30% 이상 또 예. 지역가입 중에 한 15% 이상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얼마가 될지는 그 기본 보험료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네. 그 많은 또 보험료가 줄어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의 반발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 수용성에 예.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네. 좀 단계적으로 이런 거를 완화시키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조금 충격법을 쓰는 거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역시 찬반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문자 8401님, 60대 부부인데 주변을 봐도 돈 있는데 보험료 안 내고 오히려 돈이 없는데도 지역보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이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셨고요. 0176님은 지금도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이 건보료 체계가 개편이 되면은 직장인들만 봉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두 의견 다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경제 이면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 취업 내비게이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전국적으로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다만 접경지역인 15개 시군구에서는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 훈련 경보가 발령되면 화재 대피 훈련의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민방공 대피 훈련의 경우에는 지하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하실 때는 질서를 지키시고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입니다. 2011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극화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면 그 업종에는 대기업이 확장을 자제하거나 사업에서 철수하는 거죠. 2011년에 1차로 16개 품목이 지정돼서 세탁비누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이 철수했고 막걸리, 두부, 고추장, 떡 등의 제조업에서는 대기업이 사업 확장을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00개 업종이 지정됐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업종 검토를 하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 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조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뒤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는 쌀 관세화라고요.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미뤘던 게 이제 그게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한 20년 전에 네. YS 정부 때 그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농산물도 전부 다 일종의 상품처럼 서비스처럼 시장을 개방하자는 전 세계적인 협상인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우루과이 협상이 되면서 세계 무역기구 WTO라고 하는 세계 무역기구 체제, 그러니까 모든 물품을 자유롭게 교역한다 하는 그 체제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수출 대국으로 잘 발달하고 있죠. 네.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면서 우리는 쌀을 일반 상품으로 관세에 붙는 일반 상품으로 보지 않고 한국은 특수한 어떤 품목이다. 허가를 해줘야지 수입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관세를 붙이는 상품이 아니라 예. 특수하게 정부가 관리하는 그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관세라는 일반적인 그 법칙에서 빼달라. 예외로 해달라. 네. 그래가지고 쌀을 개방을 안 했던, 말하자면 시장 개방을 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후유증이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한 번 더 또 개방을 안 한 일이 있었고요. 2004년도에 94년이어서 2004년 됐고 이제 또 10년 만에 이제 내년에는 시장을 또 그때 정한 시한이 끝나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도 아직도 농민단체라든가 농민단체하고 좀 이래 가까운 정치인들이 쌀을 시장을 그렇게 개방할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관세로 개방하면 될 것을 그 당시에 개방 안 하면 된다. 우리가 버텼으면 좋은데 우리도 네. 국제 교역을 하고 사는 나라니까 그러면 관세로 붙이는 개방 대신에 미니멈 우리 시장에서 필요한 미니멈 물량을 예. 말하자면 쿼터를 정해서 국제 시장에서 도입하겠다라고 우리가 그때 국제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수입 물량을 정했던 거죠. 얼마나 되죠? 네, 그게 이제 MMA라고 했는데 처음에 시작은 조금으로 했죠. 네. 처음에는 1995년도부터 이제 유예했을 때는 우리가 국내 쌀 생산량의 1%. 네. 네, 1% 뭐 감내할 만한 정도였죠. 1%만 불과했는데 이게 약속에 따라 점점 늘어나게 돼 가지고요. 매년 2만 톤의 말이죠. 의무 수입 물량 증가분이 있다 보니까 네. 2004년도 되니까 저희 자료를 보니까 국내 시장의 생산량이 4%. 예. 그리고 올해는 9%까지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10%? 국내가 어떤 소비가 있든 없든 무조건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져오니까 지금 쌀은 남는단 말입니다. 네. 국내 남고 하니까 지금 놀랍게도 이 쌀을 보관하고 있는 게 국내 한 50만 톤이 되는데 예. 이제 중국에서도 도입하고 주로 중국과 싼 데서 많이 가져오니까 중국이라든가 뭐 동남아 이런 데서 오는데 뭐 쉽게 비유하면은 축구장 크기의 창고 예. 그게 100개 축구장 크기의 창고 100개에 쌀이 50만 톤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해소를 하나요? 그게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쌀이라는 게 뭐 무진장 보관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전에 북한 지원할 때는 북한으로 좀 지원도 가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쌀 막걸리를 만든다든가 이 가공용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쌀에 수입 쌀에서 떡도 안 만든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 입맛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겨우 뭐 쌀 막걸리 만드는 이런 데 파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수입을 해가지고 1,100원에 사서
킬로그램당 말하면 뭐 적게는 900원 내지 1,100원을 사서 300원에 지금 땡처리하는 판이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부담은 다 정부가 떠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은 뭐 보관은 농수산물 유통공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모자란 그 창고가 이렇게 모자라니까 민간 창고에까지 보관을 하는 상황이고 그 보관비만 1년에 200억 원이 지금 드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거 이번에 이제 내년에 1년, 10년이 다 되니까 내년에 이제 시장 개방을 다시 하라는 걸 요번에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시와 품목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론과 뭐 저희 한국경제신문을 포함해서 많은 여론은 대부분이 시장 개방 피할 수가 없다 하라 그러는데 농민들 안 된다. 쌀은 생명이요. 네. 쌀은 우리의 주권이요. 뭐 그런 논리 있잖아요. 네. 경제외적인.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지금 막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까지 와서 보관료만 이렇게 들고 더 보관할 때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으로 이렇게 더 가면은 이 미니멈 물량이 지금까지 하는 걸 어떤 경우가 조합이 오더라도 지금 9% 되는 걸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되고요. 이건 더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국제 약속에 따라서. 네. 그리고 또 시장을 계속 늘려주고 지금 만약에 내년에 개방을 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아까 말한 MMA 의무 수입 물량이 한 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는 94만 톤이 된다는 겁니다. 네. 94만 톤이 되면 국내 생산량의 22%가 되는 거예요. 싸게 나와서 보관할 데도 없는 쌀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쌀을 생산하는 부분도 있고 의무로 이제 또 수입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지금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고 한데 이제 쌀이라는 게 농민단체하고 이건 이제 이성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치 이슈화되고 막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월까지는 내년도 그 우리 정부 방침을 확실하게 정해서 WTO에다 알려줘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개방을 하든지 10년 기간이 지났으므로 개방을 하든지 아니다. 이전대로 우리는 계속 관세화를 할 수가 없다. 즉 의무적으로 도입할 때 안 된다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결정을 내일 공청회에서 정부 시안이 나올 거예요. 내일 농어촌공사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정부안이 나올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나와서 그동안 이걸 앞두고 여론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시장을 열어라 그러고 농민들은 안 된다. 일부 정치권도 안 된다는데 이걸 결정을 해주고 9월까지는 통보해주면 만약에 우리가 그래 관시화가 정해진다면 이제 우리가 관시율을 또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의무 분량으로 도입하면서 지금은 관시는 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관시를 정해야 되는데 그 관시가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WTO하고 전략이니까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300% 얘기도 나오고 지금 들리는데 아직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품목으로 도입을 해야 이 막대한 그 돈 드는 거, 명분에 얽매여가지고 돈 드는 일이 지금 그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입장은 공청회 전에 조금 여러 가지로 밝혀진 게 있나요? 정부는 당연히 이거는 관시화를 해야 우리가 부담도 적고 하는 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 판단했고 제가 이전에 농림부 장관들도 많은 분들 만나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드러내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무섭거든. 숫자에 비해서 농민단체 내는 목소리가 강하고 그러니까 쉽게 못하고 이제 외곽에서 여론에서 공청에서 그런 의견들이 전문가 의견들이 계속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정부는 내심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역시 이건 개방하고 관시화로 가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다른 목소리를 빌려서 정부는 하고 싶고 정부 내부적으로 방향은 그게 맞다고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기 경제팀에게도 이게 상당히 큰 이슈겠네요. 그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최경환 경제팀이 나오면은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몇 가지 이슈가 있지만 9월까지 해야 되니까요. 네, 출범 단계에서 지금 만만치가 않은 그런 과제를 안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확실하게 정함으로 해가지고 뭐가 국익이 되고 뭐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여기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소고기의 때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고 특히나 이제 쌀 같은 경우에 우리 주식이기 때문에 정말 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시민단체 쪽에서도 농민들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마저 없애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도 관건일 것 같아요. 정부가. 그쪽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얘기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식량 주권, 그런 거 식량 안보 이제 그런 얘기가 결부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쌀이 마구 들어와서 논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 식량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밀가루만 먹고 국수만 먹고 다 살 수 있느냐? 온갖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차피 이렇게 가가지고 미니멈 쌀이 안 들어오냐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관시를 하면은 그 비싼 관시를 정해서 적절하게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지만 지금은 네. 어차피 그 관시의 대가로 의무 수입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돈이 정부의 돈으로 나가면 그런 세금 나가서 나가는 지불 대가가 아닙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그 명분에 그 때문에 가산 안 되고 또 그러고 정치권 같은 데서도 네. 이것까지도 표까지 계산해가지고 막 이슈화를 하기도 하죠. 설득해가지고 과연 어느 그 길이 나은 거냐. 농민들한테도 당신 평생 농사 지을 거냐. 그럼 그 아재 세대는 어떨 거냐. 이렇게 해서 보고 농민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이미 지원도 많지만 다른 식의 지원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합격의 비밀 대공개 취업 내비게이션. 참 어렵고 어려운 게 취업입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알고 방법을 알면 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터가 돼주시는 분이죠.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도 직장인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창업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직장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네, 직장인 맞습니다. 직장인 여성, 저도 직장인 여성인데 그렇죠. 일을 오래 하고 싶거든요. 네네. 대체로 얼마나들 일하고 싶어 하나요? 인크루트가 미혼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6명이 정년퇴임까지 일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연명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여성이 일을 함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자녀 출산 전까지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16% 정도에 불과해요. 네. 네. 결혼 전까지라는 응답은 또 7.5%에 불과하다는 거죠. 많이 달라졌네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현실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말 취업 현황을 보면은 취업을 일단 하기는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중간에 빠지면은 다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실제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기도 하고요.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인가를 다른 나라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고등교육 이수율이 월등히 높죠, 우리나라가. 그럼요. 25세에서 29세까지 본격적으로 취업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한 68% 정도 되는데요. 이건 OECD 상위 13개국 평균 74%와 비교해도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30대에 들어서면서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OECD 상위 13개국의 여성 고용률이 이 나이대에 30에서 34세 정도 될 때 76% 정도 되고 35세에서 39세 때 77%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각각 54% 정도 되는 거예요. 각각. 54%요? 네네네. 70%하고 50%는 굉장히 차이 나네요. 네,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아시는 것처럼요, 상당수 여성이 이제 결혼하고 출산을 하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죠.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M커브라고 해서 M자처럼 이렇게 쭉 가운데가 파이잖아요. 여성 취업하는 곡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쉼없이 일하고는 있는데 경력을 이어가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도 가히 정말 만만치 않게 되고 있잖아요. 여성 직장인들 직장 붙들려고 하는 노력 참 대단하고요. 눈물 나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자기 개발하는 여성 직장인들 조사를 해보면 73% 정도가 노력하고 있다,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력하는 자기개발 분야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이제 업무 관련 내용들이 많았어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21% 정도, 그다음에 관련된 업무 지식 공부에 한 20% 정도,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이제 40% 정도, 42% 이상이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 키우랴, 살림하랴, 공부하랴, 경력 개발 계속하랴, 직장 다니랴,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여성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많이 그만두게 되는 통계가 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혼 여성이 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가사 육아 부담이 63%로 가장 높게 일단 조사 그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통계청의 2013년 경력 단절 여성 통계 자료에 따르면 15에서 54세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기혼 여성 중 2명 중 1명꼴은 48% 정도가 결혼, 임신,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치 못할 이유로 그만둔 게 대다수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여성들이 직장을 계속 하고 싶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 경단녀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취업이 늘어나게 되면은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가게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을까요? 네네. 말씀하신 게 다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고요. 네.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의 숫자를 보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200만 명 정도 돼요. 네. 네. 이 200만 명 중에 실제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그 희망하는 분들이 실제 고용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이제 앞에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력을 쓰는 입장에서도 높은 학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해본 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취업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사회 경제적 경쟁력을 키우는데 대단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성들의 갈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는 것이죠. 안 뽑아주죠. 네. 마땅하면은 이 200만 명 중에 많은 분들이 저는 나오시리라고 봐요. 네. 그래서 살림과 육아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하면 나오겠죠. 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이제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경력직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고용의 대상이 되는 풀들이. 근데 굳이 또 여성을 써야 될 이유가 또 충분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직접 많이 들었는데 나이 많고 애 있고 이런 그 전문성이 강화된 여자를 뽑느니 싼 값에 바로 쓸 수 있는 젊은 남성을 쓰겠다 이런 말을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현실적인 이유라고 일단 생각은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되면 저희 이제 연간 그 노동 시간이 좀 높은 부분도 좀 해결이 되고, 일단 뭐 이렇게 그 시장 경제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윤활유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가 육아와 교육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국가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지원하고, 교육 지원하고 이런 정책적인 지원보다요. 실제로 나와서 일하는 경제적 가치가 집에서 육아와 그러니까 뭐 교육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비라든지 육아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 어떤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여성들이 어쨌든 시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 선택제 일자리도 좋은 발상 중에 하나인 건 같은데요. 민간에서 좀 자율적으로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뭐 일부 채용하고서는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다시 재채용을 하면은 뭐 세금 혜택을 확 준다든지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성과는 아직 좀 논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도 어쨌든 그 정부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제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자발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것에 이제 뭐 결론이 좋았으면 좋겠지만. 올해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일하는 여성의 롤모델이신 상무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힘들죠. 힘든데 자기 개발도 하시고, 그렇죠? 네, 개발을 해야 되고 일단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포기하면 뭐 아까 경력 단절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일단 한번 멈췄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일단 뭐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일단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부터 먼저 써보는 거죠. 네, 버텨라. 버텨라. 포기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였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네,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내일 금요기획 있습니다. 주제는 임대소득 과세인데요. 정부가 226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 내놓은 방안 가운데서 임대소득 과세 체계 개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고요. 시민단체들은 이게 탈세 행위를 방조한다라는 부정적인 입장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입장을 다 가지신 상반된 입장을 가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입니다. 트위터 팔로우 당첨자 현자 쓰시고요. 그다음에 영자로 QKX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께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